저 이지형입니다. 여기 이렇게 제 소개를 조금 써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허프포스트 코리아라고요. 그 인터넷 신문의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그 조선일보에서 학술 담당 기자를, 문화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또 매일경제신문에서 미술 담당 기자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학술, 미술, 출판, 뭐 영화 뭐 이런 기자를 주로 했었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제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그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여러 분야로 많이 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주제가 벚꽃과 운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로 주역과 사주명리로 본 동서양의 운명, 그렇게 달아놨는데, 달아놓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벚꽃, 운명, 주역, 사주, 동양, 서양, 이거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3, 40분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너무 크게 주제를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보다 먼저 벚꽃이 다 져가지고요. 네, 지금은 이제 벚꽃이 너무 진 지가 오래됐고요.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오른쪽 이효리고 왼쪽에는 정밀아라고 하는 가수인데, 정밀아라고 하는 가수 아시는 분 있어요? 좋아하세요? 네. 이효리 씨가 1979년 5월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밀아라고 하는 가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인디 가수예요. 인디 가수고 되게 이렇게 그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풍경들을 아주 그 친밀한 그런 어조와 말투로 그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인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주역이나 사주명리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하면서 운명을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궁금하실 텐데, 글을 쓴 사람은 서명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서명리의 주역 인문학 해가지고, 이거는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조선일보의 온라인이죠. 조선닷컴의 이제 조선 멤버십 서비스에 거기에 제가 썼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명리가 접니다. 제가 뭐 이래저래 직장 옮기면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가끔씩 외고를 쓸 때 가끔 필명을 써요. 그래서 주간조선에 한 2년 전에 쓸 때는 주로 정치 얘기를 썼는데, 정치인들 분석하는, 그때는 이제 필명이 고시린이었습니다. 고시린. 이상하지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고시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제가 조선일보 멤버십 서비스에 지금 이게 4번째 원고인데, 이번에 쓰면서는 뭐 제 이름을 쓰는 건 그래가지고 서명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월요일날 나갔던 기사인데 전문을 보실 수는 없어서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두 사람이 다 1979년생인데, 이효리는 뭐 설명을 전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젊을 때부터 스타였죠. 20대부터 스타였고, 뭐 지금도 스타고. 근데 정밀아라고 하는 가수는 이효리라고 하는 스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걸었죠. 보면 이분은 한예종에서 미술을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싱어송라이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동안 거의 이렇게 무명이었어요. 무명이어가지고 옛날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면 정말로 저 어디 지방 끝에서 하는 행사에 가장 나중에 등장을 해서 남의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고 뭐 이런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그 자기의 그런 그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셔가지고, 보면 뭐 계절마다 거의 이렇게, 계절마다 혹시 콘서트 하시나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름하고 겨울쯤에는 꼭 콘서트를 하시고, 그 외에 지방도 공연을 이렇게 많이 가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생을 보면, 저희가 누구나 이효리 같은 삶을
이렇게 대놓고 꿈꾸진 않지만 나도 예를 들면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움켜쥐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삶은 되게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정미라 가수 같은 분은 20년 넘게를 무명으로 지내다가 요즘에는 자기의 팬들, 굳건한 팬들, 제가 아까 여기 와서도 진짜 이영선 교수님의 이런 팬덤에 대해서도 제가 놀랐었는데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자기만의 그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팬들이 있다는 거, 그게 이효리의 삶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지금 와서는 소중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삶을 어떤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삶을 그걸 기준으로 보고 그걸 부러워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원고를 좀 썼고 그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조선 그 멤버십 서비스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화천대유 산화비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화천대유는 아시죠? 화천대유 뜻 아시는 분? 잘 모르지만 네. 불화자의 네. 한천의 큰데 유형을 입는데 그래서 부드럽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면서 크게 네. 자라요. 그 정말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으셔도 다 풀으실 것 같은데요, 사자성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가 유형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같은 뜻으로 푸셨고요. 그게 저 화천대유는 저기죠. 그 누구지? 김만배 씨가 차렸던 회사의 이름이 화천대유였어요. 예, 예, 화천대유인데, 예, 이게 이제 화천대유라는 거하고 산화비하고 둘 다 주역의 괴예요. 주역의 괴인데 화천대유는 이제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에서 유형하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대유는 클 때자에 있을 유. 옛날 말로는 그냥 풍년이에요. 대풍년. 화천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고요. 산화비는 산 뒤에 뭐지? 태양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석양, 노을 그런 풍경이 산화비고. 그러니까 이제 이효리 씨 같은 화천 대유의 그 삶의 풍경이 있는가 하면 정미라 씨 같은 석양, 노을 뭐 이런 삶의 풍경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썼던 글이고, 오늘 이제 제가 큰 제목으로 벚꽃과 운명에서 벚꽃을 화두로 올렸는데 꽃 중에서 가장 늦게 지는 꽃이 어떤 꽃인지 아세요? 뭐 그냥 백일홍? 아니 계절적으로 국화죠. 예. 국화가 겨울에 피어서 겨울에 지고 뭐 겨울을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피는 꽃 매화? 매화인가요? 동백 아닌가요? 동백? 동백이 1월, 2월에 피니까. 그래서 제가 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지금 두 가지 운명, 두 가지 풍경, 삶의 풍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그 풍경을 꽃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백꽃은요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동백꽃은 3번 핀다. 왜 3번 핀다는 얘기를 하냐면 동백꽃이 이렇게 초겨울에 폈다가 얘가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냐면 꽃이 절정의 순간에 꽃이 가장 이쁠 때 전혀 시들지 않고 툭 떨어져요. 그 땅에 떨어져서도 한참을 그 빨간 꽃이 그대로 있거든요. 시들지 않고. 그래서 동백꽃이 지상 위에서 한번 피고 땅에서 한번 피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번 더 핀다 그래가지고 동백꽃은 3번 핀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동백꽃의 삶이라는 거는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정의 순간에 툭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동백꽃을 가지고 시를 쓴 시인들이 많이 있죠. 그 이제 서정주 선생도 그렇고 다른 시인들도 그런 순교자 같은 동백꽃의 삶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동백꽃은 그런 삶을 사는데 절정의 순간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꽃인데, 벚꽃은 제일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 세 가지 꽃 중에서 하나는 제가 목련을 말씀드릴 거예요. 목련. 목련은 다 보셨을 테니까 목련도 다 졌는데, 벚꽃도 지고 이제 목련도 다 졌는데, 이 목련이 자기 꽃을 세상에 어떻게 보였다가 어떻게 사라지게 하는지 그 풍경을 목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서 보셨던 목련을. 목련 하얗잖아요. 미색, 아이보리색인데 두툼한 꽃잎이, 목련은 시들 때가 되면 시드는 거죠. 그게 시들면 어떻게 되냐면 저 갈색으로 쫙 변해요. 피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병색이 아주 완연한, 목련은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미색으로 하얗던 꽃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시드는. 그러니까 동백은 절정의 순간에 확 떨어져 버리고, 목련은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냥 자연사지만 늙어서 죽는, 목련은 그런 꽃인 거죠. 이제 제가 꽃 세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주제어로 제가 올렸던 벚꽃은 또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벚꽃. 갑자기 그냥 확 흐드러지잖아요.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센 바람 한번 불거나 아니면 비 한 번 오면, 비가 센 비도 아니죠. 그냥 가랑비 정도, 조금 보슬비 정도 오고 나면, 보시면 올해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냥 다 떨어져 있죠. 다음날. 벚꽃은 이렇게 화려하게 피었다가 또 며칠 만에 화려하게 종적을 감춰버리는. 그래서 동백, 목련, 벚꽃, 이런 꽃들을 보면 사는 거, 운명, 이런 것들이 대단히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꽃들마다 다르고 그런 그 삶의 풍경들이 있는데, 저희는 또 아까 그 살아가면서 이효리의 삶을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의 삶을 바라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또 내년 봄이면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벚꽃이 워낙에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하이쿠가 하나 있는데, 일본의 이런 단시죠, 단시. 거기 보면 제가 벚꽃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드리고 넘어가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의 생애 그 사이에 핀 벚꽃이여라 하는 그런 하이쿠가 있어요. 벚꽃은 그렇게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비 한 번, 그 다음에 바람 한 번에도 자취를 감출 정도로 연약한 그런 삶을 저희들한테 또 보여주고,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삶을 말씀을 드렸고 방금은 세 가지 삶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꽃을 이렇게 보면 동백, 목련, 벚꽃,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삶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삶, 그런 운명만 있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가 않죠. 꽃을 가진 식물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아주 극소수래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거는 식물들이 자기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정말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게 꽃이죠. 그리고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이 없이도 번식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잡초들 있잖아요. 잡초들 있고 풀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선 상태로 바람이 불어서 자기의 씨를 퍼뜨려 주기를, 뭐 다른 동물들이 먹어서 씨를 다른 데 퍼뜨려 주기를, 아니면 땅 속으로 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뿌리줄기라 그러는데요. 그게 뿌리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꽃들의 삶도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꽃들의 삶도 사실은 되게 극소수, 되게 희귀한 경우고, 대부분은 꽃나무 아래서 발치해서 자라고 있는 잡초들, 풀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삶이고, 그런 게 운명의 풍경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하나를 세우고 그 운명, 그 삶만을 쳐다보는 거는
본인만 되게 피로해지는 일이고 본인만 힘들어지는 일인 거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주역하고 사주책을 썼으니까 그 사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MBTI는 저 경우의 수가 다 몇 가지인가요? 16가지죠. MBTI들 다 하시니까. 사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사주 명리?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51만 8,400개입니다. 네. 선생님 왜 어떻게 그거를 딱 제가 네? 여기 써있대요. 네, 써있군요. 네. 51만 8,400개입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원래 이제 사주는 뭐 5행 이런 거 하니까 5개일 수도 있고 MBTI 16개식으로 따지면 뭐 10개일 수도 있어요. 10신, 10성. 이거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러네요. 제가 써놨네요. 51만 8,400개인데 그거는 12 곱하기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51만 8,400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사주 명리에서 그 운명의 가지수를 극단으로 끌고 가면 51만 8,400개인데 51만 8,400개를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냥 각자의 삶인 거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될 텐데 그러면 나누면 뭐 만 몇천 분의 1? 그럼 뭐 10,000명의 한 사람은 다 같은 운명이 되는 건데 하여튼 저렇게 사주 명리를 극단으로 끌고 가면 운명이라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냥 각자의 삶, 풀들, 꽃들 이런 각자의 삶들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운명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운명을 잊자. 우리가 이제 운명은 이제 잊고 살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은요. 어쨌든 주제어로 떠올렸던 사주, 주역, 운명, 동서양 뭐 이런 거 중에서 짧게라도 제가 맛배기로라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주역에 대해서 주역은 사주 명리보다 더 어렵죠. 사주 명리는 그래도 이렇게 사주 보러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주역은 되게 어려워요. 주역은 제가 어제 이렇게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나눌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그 번잡한 설명을 드리는 대신 제가 작년에 썼던 책의 프롤로그를 한 1분 정도 읽어 드리는 걸로 대신할 텐데 제가 어제 주역은 운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 입장을 취하는 걸까 하면서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생각한 건 주역은 어쩌면 운명에 대한 야유일 수도 있겠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주역은 64궤로 이루어진 그 방대한 경전 체계인데 이거는 뭐 제가 주역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오늘 교수님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든 생각이 주역은 운명 자체에 대해서 야유를 하는 체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시간 맞춰가면서 제가 주역이 어떤 건지 잠깐 맛보실 수 있게 프롤로그 짧은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한 1, 2분이면 될 겁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역이 이런 거구나 감만 잡으시면 프롤로그 황홀한 황폐한 30날에 걸친 주역 강의를 글로 다 옮기고 나니 빠뜨린 사연이 있다. 본문 안에 제 위치를 찾아주려다가 주역을 처음 만나는 독자들에게 미리 귀뜸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프롤로그에 쓴다. 주역이 전하는 최후의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다. 흔들린다. 무너지지 않는다. 바라본다. 흘려보낸다. 큰 일은 있는다. 작은 일을 행한다. 글 앞에 원래 쓰려던 얘기는 황홀하고 황폐한 어떤 사태에 관한 것들이다 덧붙인다. 삶이 고단해 바람마저 서럽던 시절의 주역을 만났다. 주역의 세계는 투명하고 적막했다. 64개의 기호와 단원이 만들어낸 질서는 흐트러짐 없었다. 삶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줄 것 같았다. 황홀했다. 하지만 몰입할수록 주역은 다른 속내를 드러냈다.
64개 뒤에 감춰진 사연들은 종잡을 수 없었다. 예언과도 같은 문장들은 강렬했지만 어지러웠다. 2000년, 3000년 전 대륙의 무질서와 혼란이 그대로 투영돼 있었다. 텍스트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다. 행간의 황폐함이 가득했다. 젊은 날의 주역은 황홀하고 황폐했다. 늦가을 국화 같은 나이에 주역을 다시 만났다. 낯설었다. 가을 바람에 어지럽게 흩날리는 잎새들 같던 메시지들 사이로 유장한 흐름이 드러났다. 추상적 기호 위로 고대인들의 열정과 생기가 묻어났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낙관과 비관을 초탈한 삶의 어떤 지향이 느껴졌다. 주역은 세상의 변화를 믿던 이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경전이다. 그들은 기호와 예언으로 형상화한 세계에 몸을 맡긴 채 자유롭게 유영했다. 주역을 공부하는 건 변화와 초탈과 자유를 배우는 일이다. 황폐한 세계에 깃든 황홀함을 체득하는 일이다. 공부를 마칠 때쯤 서편 바다 위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 저녁 바다는 저물면서 더욱 빛난다. 주역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준다. 2025년 금빛 바람 부는 가을 이재영 드림. 이게 제 프롤로그고요. 주역 프롤로그고 주역 책에 주역에 대해서 어떤 감이 조금 잡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역이라는 게 되게 복합적인 텍스트여가지고요. 제가 나중에는 이제 삶의 초탈과 자유를 말씀드렸지만 그 대단히 특이하게도 되게 황폐한 그런 풍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반짝이는 황홀한 순간들이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가 주역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주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오후의 책방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인터뷰를 길게 주역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제일 위에 보시면 알베르 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 알베르 까미고 레트랑제라고 되어 있네요. 레트랑제 로망은 이제 소설이고 이방인의 제일 마지막 문단이에요. 여기 이게 팽 뒤 텍스트라고 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텍스트의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이거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이방인 다 읽어보셨잖아요. 젊을 때. 저도 읽어보고 까먹어서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색깔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세요? 저기가 뭐냐면 제가 저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라 땅드르 엔 디페강스 뒤 몽드 이렇게 돼 있어요. 몽드가 세계 우주예요. 엔 디페강스라고 하는 게 무관심, 세계 우주의 땅드르. 땅들은 영어로 텐더. 우주의 다정한 무관심. 이게 이방인 젊으실 때 읽으셔서 다 까먹으셨겠지만 이방인을 이렇게 엄마가 어제 양로원에서 죽었다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쏴 죽이고 아랍인 그 이렇게 태양빛 때문에 이렇게 쏴 죽이고 감옥에 가서 지루하게 재판을 받다가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주인공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주의 다정한 무관심을 처음으로 느꼈고 그리고 나는 되게 행복하다. 우주의 다정한 무관심을 느낀 이후에 행복하다. 그 아래에 있는 얘기는 제가 사실은 다 찾아보고 왔어요. 저도 이제 내가 사형을 당하러 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조롱을 보내고 야유를 보내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방인하고 시치프의 신화, 시치프스의 신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소설이라면 시치프스의 신화는 철학 에세이죠. 얘기하는 게 다 저겁니다. 우주의 다정한 무관심에 대한 얘기고요. 우주의 무관심을 느꼈을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가 뭐 이렇게 소설의 주제를 이렇게 제가 하나로 이렇게 축약시켜 환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텍스트를 오늘 뵙기 전에 떠올렸냐면 아까 제가 운명 얘기를 하면서 운명에 대해서 좀 무심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1만 8,400가지가 되는 순간 운명은 그냥 각자 개개인의 삶으로 해체가 돼버리고 그때 운명 자체가 사라지고 근데 이제 까미 이방인의 주인공 제가 이름이 계속 생각이 안 나다가 저 지금 이제 메르소가 생각이 났어요.
메르소가 우주에 무관심을 느꼈고 그걸 다정한 무관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다가 우주의 무관심이 운명을 잇는 순간 우주의 무관심이 드러나고 우주의 무관심이 다정하게 느껴지는 순간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해진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가을에 주역책을 냈고 겨울에 사주책을 냈지만 주역, 사주 이런 거 다 잊고 사시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제 책을 보시면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운명이 해체되는 순간, 그 다음에 그걸 우주의 다정한 무관심으로 느끼고 그걸 메르소의 시각에서 또 시치프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의 그 인물 시치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언제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지 그 시치프스의 신화를 보면 우주의 다정한 무관심이란 똑같은 워딩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 부조리의 상황에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주위의 사물들을 예를 들면 시치프가 바위를 끝까지 끌어올렸다가 바위가 자기가 이렇게 올려놓은 바위가 신들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볼 때 그 눈빛을 까미가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막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하고 나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느끼는 거죠. 그건 보는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워낙 이제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명의 가수가 있었고 3개의 꽃이 있었고 3개의 꽃 발치에 깔린 풀들이 있었고 51만 8,400개의 운명, 사실은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까미의 우주의 다정한 무관심까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터키 소설가가 있는데 터키 소설가가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성 시인 중에 돌아간 분인데 오드리 로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구의 문명을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데카르트의 한마디로 뭐죠?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거를 그 오드리 로드라고 하는 시인의 워딩으로는 White Fathers라는 표현을 썼어요. 백인 가부장주의. White Fathers의 어떤 모토가 그냥 그 데카르트식으로 말하면 코기토, 에르고 줌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런데 오드리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화이트 파더스에 대비해서 블랙 가디스, 흑인 가디스, 여신들, 블랙 가디스의 전통은 뭐냐 하면서 말을 했던 게 I think 대신에 I feel, 나는 느낀다. Therefore, I can be free.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문명이 I think, therefore I am에서 I feel, I can be free.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문명이 전환되기를 바랬고 저는 짧은 시간이어서 이게 비약하고 건너뛴 듯한 느낌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운명 같은 거 다 있고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느낄 줄 알면 내 삶이 자유로워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 좀 드릴까요? 네. 주역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역을 쓴 사람들은 참 불안했나 보다. 그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역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참 1000년 넘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주역을 해설하는 사람으로 저도 가세를 한 셈인데 작년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주역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입장으로 주역을 푼다고 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니까 주역에서 아까 그 이방인의 그 우주의 다정한 무관심 같은 한마디를 제가
발견을 하고 마음속에 품었는데 그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주역을 만든 사람은 걱정이 참 많았나 보다 라고 하는 게 주역의 개사전이라고 하는 주역 뒤에 붙은 철학적인 해설 텍스트 중에 그 한마디가 등장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감탄사를 제 자의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그 한자 배우면 어조사라 그러죠. 거기 보면 주역을 지은 이는 자격자, 걱정이 많았나 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역을 해설을 그 한마디부터 시작을 해서 주역 전체 64개를 관통하면서 해설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사회자께서 제 책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해 주시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그래서 주역은 제가 사실 중요한 걸 하나 놓쳤는데 주역은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제 불안을 치유하는 책이었고요. 그런 저의 체험과 심리를 에세이로 풀어낸 게 작년에 이제 가을에 냈던 마흔에 시작하는 30일 주역입니다. 네. 답변 요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